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대했던 22 효과와 경제지표 개선이 힘을 쓰지 못했지만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방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1분기 미국 가계의 자산이 금융위기 이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당장은 추가 부양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게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53% 올랐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각각 0.66%, 0.85%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속에 22회 통화정책회의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대목은 무시되고 부정적 부분만 악재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은 1.3% 밀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19%, 0.99% 하락했습니다. ECB가 내년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은 가운데 드라기 총재는 ECB가 여러 추가 부양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예치하는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등의 이례적인 조치는 조만간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ECB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에 0.5%로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에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로 낮췄지만 내년 전망치는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란은행도 이날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고 3,750억 파운드인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건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34만 건대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치는 34만 8천 건에서 35만 2천 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와 증세 여파에도 기업들의 해고가 줄고 있다며 이는 오늘 하반기 소비에도 힘이 실릴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증시 상승 랠리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올 1분기 중 미국 가계와 비영리 그룹의 순자산이 70조 3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석 달 사이에 무려 3조 달러 증가해 지난 1999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분기 증가폭을 기록했고 증가율로도 전분기 대비 4.5%나 늘어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금융자산 보유액이 57조 7천억 달러로 전기 대비 2조 1천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또 부동산 자산의 가치 역시 7,8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가계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향후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금 부담 증가와 예년보다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5월 들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6일각 소매업체들이 발표한 5월 중 동일 점포 매출 실적이 대체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톰슨 로이터가 집계한 업계 전체 동일 점포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4.7% 성장해 전년도 같은 기간에 3.8%보다 높아졌습니다. 소매업체들의 5월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는 장중 혼조 흐름을 보이다 소폭 반등하며 마무리됐는데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노동부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장중에는 오락가락하는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ECB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가 현충일로 휴장한 어제도 아시아 증시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결국 13,0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중국 증시도 6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보면서 오늘장 국내 증시 흐름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뉴욕 증시가 힘겹게 막판 반등을 이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 개선도 힘을 실어주지 못하다가 막판에 올랐는데요. 네, 우선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그 유럽 증시의 그런 하락세가 좀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로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하지만은 뭐 그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좀 그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다가 장 막판에는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좀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53% 오르면서 15,040.6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6% 상승하면서 3,424.05로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5% 13.66포인트 오르면서 1622.56포인트로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업률 발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실업률 개선이 그 발표가 나오면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나와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장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그 상승 여력을 좀 더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2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게 악재였는데요. 네, 우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당장은 뭐 추가 부양 조치를 하기에는 좀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 내리면서 6,336.12를 기록하고 마감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0.99% 하락하면서 3,814.28을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1.19% 떨어지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로 대부분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그 유럽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 총재 발언하기 전에도 독일 같은 경우에 뭐 4월에 공장 주문 지수 같은 경우 보더라도 큰 폭으로 감소했던 부분, 그리고 프랑스의 1분기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15년 사이에 최고치로 좀 초서였으면서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약간의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시장을 좀 약간 어둡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여기에 뭐 그 유럽 중앙은행과 그 뭐 영란은행의 그런 추가 부양 기대감이 꺾은 것도 계속적인 시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좀 계속적으로 봐야겠지만, 우선은 그 드라기 총재가 그런 바람했던 부분, 그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고 저금리 장기주택 등의 그런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약간의 좀 희망 섞인 얘기도 했지만, 단기간에는 뭐 추가 부양책을 하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막판에 결론으로 좀 끝나면서 유럽 증시도 좀 하락세로 좀 마감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고용 경기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네, 우선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 일주일 만에 좀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6천 건으로 지지난주에 비해서 한 13,000건 정도 이 정도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약간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미국 연방정부의 그러한 예산 자동삭감, 뭐 시계스타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그나마 좀 그나마 좀 좋은 선방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정도 수치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34만 건대로 복귀했다는 거에 굉장히 의의를 들 수가 있었고요. 4주 평균치
그 지금까지 봤을 때 사주 평균치가 34만 8천 건에서 35만 2천 건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어제 발표했던 그런 34만 6천 건은 평균치보다 좀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실업률 청구 건수가 그 줄어들었던 이유는 우선은 뭐 기업들의 해고가 그 미국 기업들의 해고가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나타내주고 있고,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 뭐 소비에 약간 힘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시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어떠한 내용도 중점적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 되겠는데요. 예. 날짜로는 이제 오늘과 내일 네. 이틀간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갖게 됩니다. 미국을 현재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해 2월 부주석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백악관을 방문하고 나서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써니랜즈라는 곳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곳은 이제 휴양지로 많이 찾는 그런 명소라고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여기에 이제 방문을 했던 그런 그 휴양지로서 골프장이 또 유명한 그런 부분입니다. 셔츠를 입고 백악관이 아닌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현안을 맞대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은 통상 현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문제도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신중하게 그 의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첫 회담에서 6시간 이상의 장기간의 그 회담 시간이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현재 멕시코에 머물다가 이제 오늘 이제 미국으로 향발을 하게 되는데요. 남미 쪽의 외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점, 이런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미의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 이런 중국의 대국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 양국이 상당히 심리전과 실리전에서 주고받는 눈치 게임이 강하게 표출된다고 보겠습니다. 얘기될 주요 사안들이 어떤 것들인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대외 현안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네.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첨예한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비난을 했다가 어제 갑자기 남북 간 그 대화 제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점은 최근에 그 북한의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중 회담을 앞두고 북한도 실리적인 그런 제스처가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통상 분야 마찰, 이런 부분도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의 실사를 허용하겠다라는 이슈를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중국이 미국 쪽에 현재 선물로 내놓은 보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에 가입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중국과 미국의 현안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측에서는 위안화 절상 문제, 현재 중국은 관리변동 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을 위아래로 1%에 현재 묶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절상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적재산권 문제, 그 다음에 남중국해와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와 관련된 긴장 완화, 이런 쪽의 내용을 많이 거론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미국과 중국 간 양국 회담이 한국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나쁜 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쪽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현재 6월 12일로 현재 우리 정부가 제의를 했는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우리 증시에 이제 플러스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북 안정을 재촉구하는 측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 성명에 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흐름과 비핵화 이런 쪽에서는 현재 공동의 의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서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 이런 점이 미중 대화에서도 많이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미중 대화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도 외교전이 상당히 현재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도이치방크가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올해 9월부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금융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점입가경입니다. 오늘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의 변동 수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바깥에서 양적 완화 규모가 축소될 것이다. 그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애써 이를 수치하는 정도까지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미국 바깥에서는 이를 이제 공식화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도이치방크의 조지프 라보느냐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연준이 현재 850억 달러의 매입 규모의 내용이 6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 9월부터 이것이 적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450억 달러의 미국채와 400억 달러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인 MBS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300억 달러로 줄어서 합계가 6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개선될 경우 9월 정도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망치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미국 바깥에서는 공식적으로 양적 완화의 규모 축소와 출구 전략이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월가의 도이치방크 보고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 증시가 좀 오르긴 했지만 우리가 휴일인 6일날, 5일날 증시는 좀 떨어졌었죠. 이 하락이 그 도이치방크의 보고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를 보면 경제 지표가 나빠질 경우 출구 전략이 빨리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안도감에서 또 오르는 경우도 많게 나오는데요.
내일 이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이 되겠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 발표될 5월 실업률 수치를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치는 7.5 정도인데요. 4월과 비슷한 수치인데 예상보다 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새벽에 끝난 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 약세로 움직이는 등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빌 그로스는 현재 버냉키 의장이 특별하게 미적지근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이제 볼멘 소리까지 나오는 현상인데요. 내년 1월 하차를 현재 내심으로 결정하고 있는 이런 버냉키 의장의 레임덕 현상이 무엇보다도 좀 빨리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언제 시행이 될 것이냐 시기 문제로 굳어져 가면서 논란이 지속되면서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정적 영향이 커지면 커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은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발언인데요. 선진국 중앙은행이 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시 회자되는 것조차도 금융시장에는 좀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오늘 아시아 시장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신흥국 증시, 호주의 달러화도 상당히 현재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인도의 루피아도 절하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등 이런 양적 완화의 축소 움직임과 출구 전략의 움직임에서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국내 증시 차트로 분석을 해서 기술적인 흐름 분석해보고요. 차트 미인주도 발굴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난 수요일에 결국 1960선 아래로까지 밀려왔습니다. 한 주간 흐름 어땠는지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요 네. 포인트 2010포인트 기억나시죠? 예. 2010포인트 돌파를 좀 염두에 2010포인트 돌파가 될 것인가, 그게 좀 중점 투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10포인트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가격적으로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1959포인트까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50포인트 가까운 가격 조정을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저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가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2010포인트 돌파 요구에 대해서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2010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어떤 밴드 상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수대를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어려움은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010포인트 저항으로 인해서 21선과 그리고 197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지수대 이 두 포인트를 이미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97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 라인 아무래도 1940포인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40포인트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전이죠. 올해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에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큰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 구간이 아니라 하방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나오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 있는 1940포인트에 1차적으로 지지할 것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94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1900포인트와 그리고 1910포인트 요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 반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40포인트가 1차 지지 라인, 그리고 191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까지가 2차 지지 라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요 지수 포인트를, 지난주는 2010포인트, 이번 주는 1940포인트를 중요 지지 라인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코스닥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에 575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575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추세를 지켜줄 수 있는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먼저 주봉 차트를 보면서 어떤 밴드 라인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이 540포인트에서 620포인트까지였던 라인을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620포인트 상단보다는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봤을 때 540포인트 주봉상 540포인트를 한번 보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여전히 밴드는 540에서 620을 유지하되 아래쪽 구간인 54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봉 차트로 좀 돌아와 보게 된다면은, 자, 575포인트 이탈하게 된다면은 56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575 그리고 560 차례대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단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중기 추세를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 추세는 하락적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 확인해야 될 자리가 중기 추세로 이제는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중기 추세도 마찬가지로 540포인트 전후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 지수는 주봉 차트였던 밴드 하단인 540포인트, 그리고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중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540포인트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60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단기 추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기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중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540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는 194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40포인트가 중요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나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종목 꼽아봤는데요. 예. 일단 유진테크, 그리고 넥센, 그리고 KSS 해운,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참좋은해저 이렇게 5종목을 한번 꼽아봤고요. 배드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 S오일, 컴투스, 고영,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진테크, 넥센, KSS 해운을 꼽아봤고요. 그리고 배드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 그리고 S오일,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부터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중기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철저하게 조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계단식 상승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2만원 가격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3,000원이 저항이 되고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2만 원이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 3만 원을 2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3,000원 지지라인을 현재 지지적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단식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은 넥센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넥센은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9만 정도 가격권인데, 자,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와졌죠.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완만하게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완만하게 돌아서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 패턴을 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냐면, 자, 파라다이스입니다. 자, 파라다이스 좀 잘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차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저항을 보이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났지만 장기 이평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완만하게 추세를 돌려주면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넥센과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가 상당히 좀 차트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파라다이스의 어떤 차트 패턴을 보시면서 넥센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은 KSS 해운입니다. 이 종목도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자, 요거는 그 KH바텍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면서 이 종목을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가파른 상승이 현재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 21선이 현재 오늘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추세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무너져 내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요 상승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KS의 현도 마찬가지로 지금 봤듯이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눌림목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요 패턴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차트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 패턴 배드 종목이니까 이건 간단히 좀 보도록 예. 할게요. 어차피 나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1차적으로 전고점 돌파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63,000 돌파를 실패를 하게 되면서 그 위에 61선 지지 라인도 현재 깨졌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121선이 제가 누가 보더라도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OL도 마찬가지로 SOL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전 저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다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고점 돌파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전고점 쌍봉을 형성하게 되면서 21선 이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배드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시장의 흐름이 계속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 차트 미인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중에서 저는 유진테크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유진테크 한번 꼽아봤는데 이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 뭐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어떤 설비 투자, 반도체 설비 투자 수혜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조금 단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도 지속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략만 좀 간단하게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29,000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의 회담 제의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 제의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어제 오후 7시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0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 회담 개최를 위해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계기로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만은 또 당국 간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과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평통은 특히 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STX 페노션의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STX 페노션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의논하게 됩니다. 앞서 STX는 지난주 주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에 STX 페노션 인수이사가 있는지 5일까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운영자금 2천억 원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산은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TX 페노션은 STX 그룹 지주사인 STX가 27.3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고 14.99%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2대 주주입니다. STX 페노션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산은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는이 이처럼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수를 포기한 것은 예비 실사 결과 STX 페노션의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인수를 위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STX 페노션의 부채는 선박금융 2조 5천억 원, 그리고 회사채 1조 2천억 원, 은행 채권 7천억 원 등 4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줄줄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STX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을 지원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STX 페노션의 부실까지 떠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정 관리의 수순을 밟더라도 그룹 전체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채권단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다른 계열사와 채권 채무관계로 얽혀있지만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서로 주고받을 금액이 비슷해 상계 처리하면 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어제 조세 피난처에서 북한인이 설립했거나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 4곳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뉴스타파는 또 아랍은행 싱가포르점이 전두환 씨의 장남 제국씨의 소유 페이퍼 컴퍼니 회계 관리와 행정 업무 등을 위탁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5차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조세 피난처에 북한인이 세웠거나 북한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 명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문광남 씨는 지난 2004년 11월 19일 버진 아일랜드의 레리 바더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문 씨의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는 점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 자금과 관련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타파는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문 씨가 인민무력부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인민무력부 소속이라면 북한산이나 또는 러시아, 중국산 무기를 거래하면서 챙긴 자금을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관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이와 함께 버진 아일랜드의 천리마, 조선, 고려텔레콤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도 지난 2000년에서 2001년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계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수가 늘어난 만큼 일반 분양이 가능해져서 수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 방안을 마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기초 등 주요 구조의 보강률을 이용한 3층까지 수직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층 아파트는 증축에 따른 구조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서 14층 이하인 경우 2개 층까지만 허용했는데요. 세대수 증가 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직 증축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 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 등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2차례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주도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는데요.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블릿 PC 관련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최근에 시장 상황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지수를 살 것이냐 종목을 살 것이냐라는 얘기를 통해서 본다면 일단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린다면 그 약세장에서도 좀 잘 견딜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휘둘려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좋은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그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 일단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어떤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태블릿 PC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올해가 이제 그 정확하게 성장의 원년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들렸던 거고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 태블릿 PC 시장은 거의 이제 애플의 그 주도하에서 거의 뭐 독점 형태의 부분들, 그리고 삼성이 그 태블릿 P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뭐 국내 관련 업체에는 큰 수혜가 없었던 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태블릿 PC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로 한 47% 정도 성장, 그리고 향후 2016년까지 매년 24% 정도 성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더 이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삼성의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면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업체들의 일단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태블릿 PC에 대한 어떤 시각을 어떤 쪽으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할 때는요. 태블릿 PC는 분명히 수량 기준이 아닌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장 규모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그 규모의 그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위 면적당의 어떤 숫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 업체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차이가 뭐냐라는 얘기죠. 근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고사양으로 갈 수가 있지만 태블릿 PC는 고사양 쪽은 아니고요. 어떤 그 중저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 확대 쪽, 그래서 그런 쪽의 그 부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의 그 어떤 고사양 쪽의 접근 방식으로 간다면은 태블릿 PC의 시장하고는 조금 안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업체들 좀 내용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좀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의 사이즈가 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터치스크린, TSP라고 얘기하는 터치스크린 업체가 있는데요.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일진 디스플, 멜파스, 에스맥, ELK, 시너펙스, 디텍 시스템, 태양기전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터치스크린 업체 중에서 그동안 그래도 주가의 움직임이 좀 비교적 좋았던 것이 일진 디스플레이였는데,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고점을 찍고서 밀려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TSP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변화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멜파스, 에스맥, ELK 이런 종목들은 이제 TSP의 대표 종목들이었는데,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안 좋았고요.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악화되면서 이쪽 관련 업체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멜파스 정도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태블릿 PC 쪽의 수혜 아니면 스마트폰의 수혜 때 분명히 어떤 중심축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목을 좀 쳐다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TO 코팅 업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ITO 물질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ITO 코팅 업체 쪽에서는 아바텍하고 UID가 거의 이제 코팅 쪽의 대명사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코팅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결국은 ITO 코팅의 현황들이 어떠냐인데, 아바텍이라는 회사는 결국은 이제 LG 쪽의 납품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고요. UID는 역시 삼성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O 코팅의 시장이 확대되는 여부에 따라서 아바텍과 UID는 LG 쪽의 움직임, 삼성 쪽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가 좌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라이트 관련 업체인데요. 지금 이제 터치 스크린 쪽, 그러니까 태블릿 PC 쪽에서는 지금 OLED라는 AMOLED라는 어떤 그거를 적용하기 이전 단계에서 지금 LCD를 적용하는 단계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백라이트의 어떤 비중들이 좀 거의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백라이트의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태블릿 PC의 분명히 수혜주 종목군의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이콤이나 LMS 결국 이제 이 회사들은 실적은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PC 쪽에 모니터 쪽에 백라이트 업체들에 관련된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과거에는 그 BLU 업체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근본적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보는데 태블릿 PC 쪽의 그 백라이트 쪽은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사양 쪽이 지금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당분간은 백라이트 관련 쪽의 이라이콤이나 LMS의 실적은 추가적으로 그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태블릿 PC 쪽에서 영업 실적 대비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어느 쪽이냐라고 분류를 한다면 결국 백라이트 쪽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지수의 어떤 조정 국면들, 코스닥 지수의 조정 국면이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새롭게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FPCB 업체입니다. FPCB 업체에서 이제 그 FPCB 업체에서의 그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BHA 대부분 올해 이제 그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였지만은 결국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 그리고 실적 비중에 대한 어떤 그 의문들이 좀 자꾸 제기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애플넷의 어떤 경쟁력의 그 둔화 때문에 결국은 주가의 그 큰 폭의 조정을 갖다가 지금 최근에는 바닥을 좀 잡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BH 역시도 전반적인 어떤 업황의 환경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케이스 업체에서 인탑스, 신양, 모베이스, 케이스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선점 효과에서의 어떤 방향성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가능한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 관련 쪽에서는 아까 전반적으로 TSP 관련 업체, ITO 코팅 업체 그리고 백라이트 관련 업체, FPCB 업체, 케이스 업체 각각의 나름대로 영역에서의 장단점은 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들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수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그 괜찮은 환경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나중에 그 시간을 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